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6일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어저께인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91K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저런 그냥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지키기 모드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가 그 사람한테는 세상의 전부다. 그리고 지금 사라고 해봤는데 역시나 사지를 않으신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미래 세대의 부를 뺏어와 지금 풍요를 누리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이클 세일러의 전략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요 며칠간 겪었던 내용이고요. 조금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는 부분이고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도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걸 뉘우치고 반성을 해야 더 크게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오픈을 하자면 제가 버피트에 며칠 전에 페페라는 알트코인이 상장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페페라는 거는 그 개구리 그 이미지로 되게 유명한 그 밈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개구리가 친숙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상장되고 한 30분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까 말까 잠깐 1, 2분 고민하다가 마침 그냥 10,000원이 예치금이 있어가지고 에이 이게 뭐 페페가 유명하기도 하고 내년에 부장 오면은 사람들이 막 무분별하게 막 살 테니까 알트를 지금 사도 나쁘진 않겠다 하고 샀어요. 만 원을. 만 원을 사고 진짜 한 2, 3분 되자마자 제가 마이너스 20%를 찍고 마이너스 20% 해봤자 금액적으로는 2,000원 손해본 건데 2,000원 손해본 게 그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뭔가 제가 나름 그 비트코이너라고 자부하면서 비트코인을 이해한 사람으로서 알트에 손대는 것도 좀 약간 꺼림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놓고 10,000원을 사놓고 그 몇 분간 거기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느낌이었는데 이게 제가 뭐 잘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게 뇌가 녹는 느낌인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뇌가 막 망가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바로 손절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21년인가는 22년인가 그때는 그 알트 그냥 그때 뭣도 모르니까 비트코인도 모르니까 뭐 조금씩 10,000원씩 샀던 게 있어요. 뭐 퀀텀이나 이런 거. 근데 그때는 이런 느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뭐 뇌가 녹는 느낌. 이제 비트코인을 이해한 그 시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알트 하시는 분들이 과연 제정신, 그러니까 이렇게 맑은 정신에서 이 투자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알아보시고 모아가기로 하신 분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으면 소액을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주 부정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어떤 정도의 느낌이었냐면 그 2,000원을 차라리 길바닥에 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여기에서 손실 본 게 너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손실 봤다는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거에 신경을 써가면서 막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2,000원을 차라리 길바닥에 버리자. 우리가 알트를 살 바에는 그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이 정도의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유튜브에 지분전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주장했던 바고 수익률을 가급적이면 보지 말자. 그러니까 업비트를 가급적이면 보지 마시고 더 좋은 방법은 이제 콜드월렛으로 보내놓으면 수익률이 안 찍힙니다. 거기는 그냥 뭐 원화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지 그 금액만 보이지 내가 몇 프로 수익 중이구나 이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별 감흥이 없어요. 여기 숫자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수익률을 보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회계장부가 생깁니다. 이게 회계장부가 생겨가지고 내가 여기서 얼마를 팔아가지고 뭘 하고 이렇게 쭉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잘 체크를 안 하는데 한번 이렇게 딱 보는데 그게 딱 돌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막 뭐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팔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필요하면 생활에 필요하시면 당연히 매도를 하시는 건데 이렇게 머릿속에서 내가 뿅뿅뿅 이렇게 막 산수가 되면서 어디다 돈을 써야 되겠까 막 이렇게 계획이 생기는 거가 좋지는 않겠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계속 장기간 가져갈수록 이게 수익률이나 어떤 자신의 수익률도 높고 자기 부를 보존하는 게 굉장히 잘 되는 건데 너무 일찍 매도를 해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스미싱 문자 이거 정말 조심하십시오. 제가 무슨 165cm에 뭐 48kg 이런 피싱 문자는 많이 받아봐가지고 전혀 막 이런 거는 그냥 오면 그냥 차단시켰는데 오늘 온 거는 신호 위반했다고 왔는데 그 전화번호가 정부24 전화번호래요. 근데 웹발신이니까 자기네가 수정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링크를 눌렀어요. 링크를 눌렀는데 앱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이폰 쓰거든요. 그래서 털린 거 아닌가 하고 아이폰 바로 전원 끄고 막 이제 컴퓨터로 알아보니까 스미싱 문자 같더라고요. 너무 감쪽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미지도 보면은 무슨 정부 기관에서 만든 이미지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앱이 설치가 됐다고 하면 제 거 다 털렸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은 굉장히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지켜야 된다. 어디 막 이런 거 정말 깜빡 속겠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am 대시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세상을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개인마다 그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한테 보이는 세계가 진실된 세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사람마다 다 저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마다의 그 세계가 다르겠죠.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근데 그 세계관이 진짜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이게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어떤 가상현실일 수도 있잖아요. 이 세계 자체를 가상현실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뷰가 다 다르지만 이 세상이 굉장히 막 사람들 간의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고 막 음모가 난무하고 막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막 굉장히 추악한 세상이다고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세상이 진짜인 거죠. 근데 막 너무 해피하고 막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막 싱그러운 꽃과 나무들과 뭐 새소리에 막 이렇게 충만함을 느끼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내용을 보고 맞다. 이거는 좀 내가 너무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살아온 게 아닌가 막 제가 좀 약간 반성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비트코인은 그냥 중립적인 어떤 요소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하는 태도가 투기인 사람하고 태도가 투자인 사람, 그러니까 건전자산, 건전화폐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지금 뭐 주류 언론이나 뭐 대부분의 그 대중들의 시각은 투기나 뭐 도박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죠.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이제 여러 비트코이너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홍보도 많이 되고 블랙록도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는 비트코인이 건전 화폐라는 걸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동일한 어떤 발명품이라고 하면, 동일한 어떤 현상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저점일 때 자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격이 오면 기다렸다가 많이 사거나 아무튼 그런 어떤 액션을 뭔가 이거를 이 자산을 모아간다는 그 초점에 맞춰가지고 비트코인을 대하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나 대중들이 대하는 입장은 투기잖아요. 투기나 어떤 도박 사기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웃긴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도 이제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든 떨어질 수는 있어요. 저도 그거는 동감을 하고. 근데 이게 뉴스에서 계속 이제 신고점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뉴스에서 보도를 하겠죠. 10만 달러 넘고 12만 달러, 14만 달러 넘을 때마다 계속 신고점이 나왔다고 보도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편견에 갇혀가지고 계속 저기 옛날에 싸게 산 사람들이 나한테 물량 떠넘기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버티고 나는 거기 안 속아야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뭐 2억이든 3억이든 막 되면 이제 흥분하시는 거죠. 흥분하셔가지고 이거 내가 그때 1억 3천에만 샀어도 지금 7천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앞으로 3억 간다고 하니까 대출 다 땡겨가지고 2억에 사야지. 이렇게 투기를 하시죠. 왜냐면 비트코인이 투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가 물리시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클상 저점을 찾으려고 한다든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아무도 비트코인 사라고 얘기도 안 하고 저기 비트코인 사면 뭐 바보 아닌가 저거 왜 저런 걸 사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산단 말이에요. 근데 투기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 물량 덤핑을 받아주는 것처럼 될까봐 조심하다가 결국에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걸 보고 이 고점에 산단 말이죠. 투기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고 재밌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신규로 사실 분들은 사지 마시라고 한 7월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이미 봤어요. 이미 3월에 많이, 저도 3월에 샀지만 저는 계속 샀거든요. 9월까지인가 샀고 10월에도 그냥 원래는 이제 목표한 바를 다 채웠기 때문에 안 살려고 했지만 10월에도 조금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그래 떨어지니까 뭐 10만 원씩 사지 하고 조금 샀어요. 한 뭐 20만 원 정도. 근데 그때도 변동성을 그 여름에도 못 견디고 파시는 걸 보면서 제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오태민 선생님도 그렇고 신민철 작가님도 그렇고 아직은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변동성을 못 견디는 걸 봤기 때문에 사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쉽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1억 3천에 사도 뭐 1억 5천, 1억 7천 이렇게 갈 건데 안 산단 말이죠. 혹시나 해서 또 사보라고 했는데 안 사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그 전부터 말했던 분이죠. 뭐 3천, 6천, 뭐 8천, 1억 계속 얘기를 했고 심지어 중간에 떨어졌을 때 7, 8천일 때 다시 얘기해도 안 사시던 분들이었는데 이제 1억 2, 3천이 되니까 관심이 생기셨는데 지금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안 사시더라. 안 사시면 이번 사이클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26년 4분기나 27년 7분기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즈음에서 저는 폭락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격대를 미리 잘 생각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기간이 되면 그냥 매수를 시작하시든가. 제가 봤을 때도 8천도 올까 말까예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8천은 이제 우리들 인생에서는 없는 가격이에요. 왜냐면 수요가 물론 이건 희망 회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요가 확실히 ETF의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요가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전처럼 저점을 막 일시적으로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게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ETF가 없더라도 지지선은 8천이었겠지만 ETF가 됐고 이제 뭐 많은 자금이 몰려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진짜 잘해야 1억 아니면 1억 2천 정도가 다음 그 폭락의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모르죠 뭐. 근데 가봐야 아는 거고. 아무튼
지금 안 샀으면 이때를 좀 노려보시되 3, 4천 정도는 절대 안 오고 여러분이 저점으로 생각하는 어떤 가격대가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가격을 보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냥 기간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사도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만약에 사셨다고 하면 제 생각도 그런데 빨리 팔고 나가시는 게 좋다. 여기서 막 100%, 200%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 한 정말 잘 보시면 30% 정도 수익을 보시면 그냥 뒤도 보지 말고 팔고 이제 나는 비트코인은 그래도 해봤다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면서 다음 저점을 기다리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무서워서 못 사겠는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는 싶지만 무서워서 많이 못 사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월에 10만 원이든 뭐 몇십만 원이든 꾸준히 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 봤자 한 달에 10만 원 사봤자 1년에 1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120만 원 없어진다고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비트코인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비트코인을 여러분이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한테 안 물어봐요. 이거 지금 사도 될까요? 이렇게 안 물어보거든요. 자기가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든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든 아니면 다음 그 저점을 기다리든, 근데 이해하면 보통 이렇게 기다리긴 힘들고 바로 사게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물어보시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좀 알아봤더니 이거 굉장히 엄청난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사야 되겠어.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을 이해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영상을 막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거 관련 영상을 봐서 좀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고 지금 찍는 거거든요. 제롬 파월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는데,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더 이상 존속이 어렵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국가가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 경제를 막 부양하는 이런 시스템이 더 이상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래 세대의 부를 뺏어와서 지금의 풍요를 누린다는 거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제롬 파월도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래 세대의 부를 뺏어온다고. 이게 뭔 얘기냐면 그 나라가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저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대가 있잖아요. 뭐 1세대, 2세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막 이 세대를 초월하면서 존속할 거 아니에요. 몇 세대를. 그러면 국채를 이 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발행하면 그 국채라는 게 뭐예요? 국가의 수입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소득 향상이나 어떤 생산성 향상으로 해서 세금을 내거나 그런 부분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이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국채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가 어디 가서 식당 가서 서빙하고 어디 공장 가서 일해서 벌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다 그 국채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2000년도에 신나게 국채 찍어가지고 이 세대들이 유동성 공급하면서 자산 가격도 올라가고 소비도 하면서 신나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으면 누가 갚아야 돼요? 그 돈을. 국가는 계속 빚을 지고 있는데 다음 세대에서 갚아야죠. 다음 세대. 그래서 이 미래 세대의 부를 뺏어온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돈은 여기서 쓰고 빚은 뒤에서 갚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부를 못 누리는 거죠. 빚 갚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는데, 그 금태환이 끝난 시점부터 그 달러라는 그냥 종이 화폐가 무제한 발행되는 시스템에 들어서면서부터요, 이 시스템이 이제 더 이상은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달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한 얘기예요. 국가도 어떤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초월적 신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수입 지출을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게를 운영할 때 집안의 그 경비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하세요? 수입이 들어오는 것만큼 감안해서 지출을 하거나 아껴 쓰시려고 하잖아요.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이던가, 수입이 늘면 뭐 좀 내가 뭐 영화관 갈 거 연극 보러 간다던가 이렇게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대출을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내 생애에 다 못 갚을 만큼의 빚을 지지는 않잖아요. 잘 논외로 약간 아파트 대출 같은 건 있지만 그거는 은행 거잖아요. 여러분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국가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 균형재정, 수입과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대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대출 국채 발행하는 거를 무제한 발행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된다는 거죠. 한 세대의 부를 미래 세대의 부를 뺏어와서 그 세대가 정말 암흑 속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의 등장. 이 관련 내용에서 잭 말러스인가? 하여튼 스트라이크라는 그 앱을 만든 그 젊은 CEO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Somebody has to lose. And the point is, who's going to tell the public the truth? Because the point is, there is a hole in the balance sheet. Our domestic debt to GDP is around 130%, meaning there is an excessive amount of debt with no growth to pay it back. That loss has to be realized. Who's realizing the loss? What authorities are deciding in front of us is the poor average American is expected to realize this loss. That is not arguing against you guys. That is just a fact. And so if you are listening or you have people you care about, tell them to buy Bitcoin. Because if you don't have assets, especially you don't have Bitcoin, you are expected to realize the loss. Period. 지금 시스템에서 잭 멜러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계속 국채를 찍어내면서 그 국채를 미래 세대에도 갚아야 되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산층,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그 손실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부자들은 자산이 있잖아요. 자산이라는 거는 뭐 주식이든 금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자산들은 그 유동성을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면 이 주식 가격이 오르고 금 가격이 오르고, 채권도 뭐 제가 채권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모든 자산은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돈을 찍어내면. 근데 자산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만큼, 그러니까 국채를 찍어내면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만큼의 일단 소득 손실도 되고, 자산이 없으니까 그 자산이 올라가는 그 속도를 노동소득이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되는 그 손해만큼을 자산이 상승분이 메꿔주기 때문에, 자기가 그 국가가 그 빚을 발행하고 그런 그 통화 시스템에 그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그 계층으로 노출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근데 자산이 없는 그 서민층들은 여기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국가가 발행하는 그 빚을 다 또 짊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산을 사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잭 멜러스가.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을 사라고 한 거죠. 왜냐면 자산 중에 가장 좋은 게 비트코인이니까요.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의 그 전략, 마이클 세일러는 지금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계속 그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거든요. 연초에 뭐 한 20만 개였던 것 같은데 벌써 막 28만 개인가 됐어요. 굉장한 속도로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클 셀러 같은 사람이면 이 사람이 특이한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가능하거든요.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비트코인의 그 연평균 수익률이
무조건 압도적이라는 게 당연해요. 이게 왜 당연하냐면 모든 자산들은 여러분이 어디 애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어디 사용지까지 우리 집까지 보내려고 하면 그 배선을 타고 가다가 손실이 난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그동안 인류가 발명한 모든 화폐, 모든 자산은 다 이 전기처럼 그 시간이나 공간을 이동하면서 손실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부동산은 세금도 있고 주식 같은 건 증자도 있고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당연한 물리학에서 말하는 열역학 법칙에 해당되는 걸로서 당연한 거예요. 모든 거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무질서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점점 흩뿌려지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존재해요. 그렇지 않은 딱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저희가 아이가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경계가 만들어지고 피부막 그렇게 골격이라는 어떤 경계가 생성된 다음에 그 안에 어떤 뭐 유기 에너지든 어떤 정신적 에너지든 뭐가 투입되면서 어떤 생명이 탄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들은 에너지를 계속 보존할 수 있거든요. 보존하면서 열역학 법칙을 위배하는 쪽 거스르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미래로 보낼 때 손실 없이 가요. 이게 에너지가, 통화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긴 시계열로 보면 비트코인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마이클 셀러는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채 발행해서 해봤자 제가 알기로 뭐 1%대의 이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3% 미만이면 무조건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몇십 프로 아주 성숙 자산이 되더라도 뭐 15%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간 수익률이. 그러면 여기 뭐 채권 이자 3%라고 하면 무조건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프리미엄을 더 받고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땐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망할 수 없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벌써 따라하죠. 일본의 뭐 메타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무튼 각국에서도 어떤 조금 알아챈 사람들은 시작해요. 이거는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 그 국가에서 어느 정도 법과 규제에서 허용해주면 누구든 시작하고 마이클 셀러처럼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네가 하지. 저한테 그러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마이클 셀러처럼 영향력이 있으면 하죠. 이게 무슨 제가 이해했다고 해서 저한테 제가 법인 만들어서 이거 산다고 하면 저한테 회사채 누가 저리로 빌려주겠어요? 마이클 셀러처럼 좀 유명하고 말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도 싸게 빌려주는 거죠. 아무튼 저한테 고리로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한 5, 6%로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걸 하면 무조건 성공이죠. 아무튼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 전략이다. 우리나라도 누군가 아마 시작을 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좀 핵심되는 주제는 미래 세대의 부를 뺏어와 지금 풍요를 누린다. 이 주제랑 비트코인을 지켜야 된다. 이 주제, 이게 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이건 좀 충격적일 수 있죠, 여러분이. 내가 은행에 애적금하고 부동산을 산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대출을 꼈다고 해도 어쨌든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플레에 완전히 노출돼서 진짜 국가가 빈짓을 완전히 내가 100% 다 120% 막 갚아야 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산이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는 그 국가의 빚을 내가 온전히 다 갚아가면서 노동소득도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는 그 손실도 맞아가면서 그냥 120%, 200% 그냥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자산을 사야 되고 그 자산 중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그 미래로 에너지를 시간과 공간을 이동해서 그대로 보내고 더 거기에 다른 그 자산군에 빨려 들어가 있는 에너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빨려 들어가 있는 에너지까지 흡수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00원 이상, 5,000원 이상이면 다 살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